밥 배고파. 산적놈인가 했더니 배고픈 거지였구먼. 들어오시오. 비바람 치는 밤 산골 주막을 찾아온 흉측한 털북숭이 사내. 모두가 괴물이라 피했지만 할머니는 따뜻한 묵 한 사발을 내어주었죠. 그런데 할머니가 나쁜 놈들에게 쫓겨날 위기에 처하자 산 전체를 뒤덮는 수백 개의 파란 도깨비불이 마을로 쏟아져 내려옵니다. 밥값으로 도토리를 주던 거지에 소름 돋는 정체. 그리고 마당 가득 쏟아진 황금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 제작에 힘이 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메밀묵 도깨비와 금방망이 형제들. 지금 시작합니다.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도깨비가 춤을 추던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험하기로 소문난 99곡의 꼭대기에는 비바람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운 작은 주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곳의 주인은 허리가 기역자로 굽은 꼬부랑 할머니였습니다.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자식 하나 없이 평생을 이 거친 고개에서 나그네들에게 국밥을 팔며 살아온 분이셨지요. 하지만 이제는 나이가 들어 찾는 손님도 없고 그저 파리만 날리는 적막한 날들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밤이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지던 칠흑 같은 밤이었지요. 할머니는 손님도 없는 방에서 희미한 호롱불을 켜두고 맷돌에 메밀을 갈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삭신이야. 비가 오니 무릎이 쑤시는구나. 찾아올 손님도 없는데 묵은 쑤어서 뭐하나. 그래도 혹시나 배고픈 이가 지나갈까 싶어 갈아놓기는 한다만. 할머니의 구분 등 위로 짙은 외로움이 그림자처럼 내려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세찬 빗소리를 뚫고 닫혀있던 살인문 밖에서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는 맷돌질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산짐승인가 싶어 겁이 덜컥 났지만 문 밖의 존재는 문을 부수지는 않고 그저 애처롭게 긁어대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누구시오? 이 구준비에 길을 잃으셨소? 할머니가 호롱불을 들어 비추자 그곳에는 기가 막힌 형상이 서 있었습니다. 사람인지 짐승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 거대한 덩치. 머리카락은 산발을 하여 얼굴을 다 덮었고 몸에는 썩어가는 거적을 뒤집어 쓰고 있었는데 그 틈으로 보이는 팔뚝에는 숭숭난 검은 털이 빗물에 젖어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흉측하고 무서운지 보통 사람이라면 비명을 지르고 기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 괴물의 흉측한 외모가 아니라 빗물에 젖어 오들오들 떨고 있는 그 가여운 어깨였기 때문입니다. 밥 배고파. 그 거대한 덩치의 사내가 내뱉은 말은 마치 굶주린 어린아이의 투정 같았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 할머니의 가슴 속에서 짠한 마음이 일었습니다. 자신도 하루 끼니를 걱정하는 처지였지만 배고픈 이를 그냥 보낼 수는 없었지요. 할머니는 문을 활짝 열며 손짓했습니다. 아이고, 쯧쯧, 산적놈인가 했더니 배고픈 거지였구먼. 들어오시오. 비 맞으면 병나. 어서 들어와. 할머니는 그 털북숭이 사내를 아랫목으로 들였습니다. 방 안에 들어오니 흙냄새와 비린내가 진동을 했지만 할머니는 코를 막는 대신 수건을 꺼내 사내에 젖은 머리를 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나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밥은 식어서 찬밥뿐인데 옳지, 방금 쑤어놓은 메밀묵이 있지. 따뜻할 때 먹으면 속이 좀 풀릴 게야.
사실 그 메밀묵은 할머니가 며칠 만에 먹으려고 아껴둔 유일한 끼니였습니다. 쌀독이 바닥난 지 오래라 할머니도 저녁을 굶고 있었던 참이었지요. 하지만 할머니는 주저없이 큰 사발에 묵을 가득 담고 잘 익은 신김치를 송송 썰어 얹었습니다. 그리고 고소한 참기름 한 방울을 똑 떨어뜨려 사내 앞에 내밀었습니다. 자, 드시오. 고기는 없어도 내 정성은 들어갔으니 맛은 있을게요. 체하지 않게 천천히 드시오. 사내는 묵사발을 보더니 눈이 뒤집힌 듯 달려들었습니다. 숟가락도 쓰지 않고 그 큰 손으로 묵을 집어 입안으로 쓸어 넣었습니다. 맛있다, 묵 맛있다. 순식간에 그릇을 비운 사내는 아쉬운 듯 빈 그릇을 혀로 하찼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주름진 얼굴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먹을 것은 하나도 남지 않았지만 배부르게 먹는 모습을 보니 죽은 자식 생각이 나서 오히려 배가 부른 듯 했습니다. 그렇게 맛있소? 허허. 다행이구려. 내가 진 게 없어 더 줄 건 없고 여기 따뜻한 숭늉이라도 드시오. 사내는 숭늉까지 벌컥벌컥 들이키더니 배를 두드리며 할머니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산발한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의 눈. 그 눈동자는 짐승처럼 시퍼런 빛을 띠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동과 호기심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평생 사람들에게 돌팔매질만 당하며 살아온 그에게 따뜻한 밥상을 차려준 인간은 난생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내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방바닥에 툭 던졌습니다. 그것은 빗물에 젖은 도토리 한 줌이었습니다. 또 올게. 사내는 그 말만 남기고는 바람처럼 방문을 열고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바닥에 굴러다니는 도토리를 주워 들고는 허허 웃었습니다. 허이고 밥값이라니. 산짐승이 물어다 준 도토리인가 보네. 그래. 또 배고프면 오시오. 묵 한 사발 주는 게 뭐 대수라고. 할머니는 몰랐습니다. 오늘 자신이 밥을 먹인 그 털북숭이 사내가 산짐승도 거지도 아닌 이 99 고개를 지키는 도깨비들의 우두머리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던져주고 간 저 도토리가 훗날 할머니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약속의 증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비바람 치는 밤, 메밀묵 한 그릇으로 맺어진 기묘한 인연. 이 인연은 앞으로 어떤 기적을 불러오게 될까요? 그리고 평화로운 주막에 닥쳐올 검은 그림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 비오던 밤의 첫 만남 이후 99곡의 주막에는 기묘한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중천에 떠올라 사방이 쥐 죽은 듯 고요해지는 자정 무렵. 어김없이 살인문 밖에서는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는 그 소리가 들리면 기다렸다는 듯 아랫목에 묻어두었던 따뜻한 밥그릇을 꺼냈습니다. 어떤 날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메밀묵이었고 어떤 날은 구수한 시래기죽이었습니다. 털북숭이 손님은 방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늘 툇마루 끝에 걸터앉아 할머니가 내어주는 음식을 받아 먹었습니다. 오늘은 날이 좀 차다. 체하지 않게 꼭꼭 씹어 먹어. 더 먹고 싶으면 말하고. 솥에 누룽지 긁어놓은 것도 있으니까. 사내는 대답 대신 그릇을 싹 비우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갈 때가 되면 늘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툇마루에 조용히 올려두고 사라졌습니다. 산에서 주운 알밤일 때도 있었고 껍질이 단단한 개암나무 열매일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동글동글하고 윤기가 흐르는 도토리였습니다. 할머니는 사내가 사라진 뒤 마루에 남겨진 도토리를 주워 들고는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허허,
오늘도 밥값이라며 이걸 두고 갔네. 돈도 아니고 쌀도 아닌 것이 꼭 산짐승이 은혜 갚는 것 같구먼. 그래, 이것도 다 내 마음이지. 고맙다, 이놈아. 계절이 바뀌어 산천이 붉은 단풍으로 물들 무렵 할머니의 광에는 사내가 주고 간 도토리가 수북하게 쌓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가 미쳤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다 늙은 노인네가 밤마다 귀신을 불러 밥을 먹인다는 소문이 돌았지요. 하지만 할머니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할머니에게 그 털북숭이 사내는 무서운 괴물이나 귀신이 아니라 먼저 세상을 떠난 아들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유일한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늦가을 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찬바람이 매섭게 불어 문풍지가 요란하게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며칠 전부터 시작된 몸살 감기로 끙끙 앓고 계셨습니다. 몸을 일으키기조차 힘들었지만 자정이 가까워지자 할머니는 억지로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그 아이가 배고픔에 떨며 기다릴까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김없이 그곳에는 털북숭이 사내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사내는 밥을 달라고 보채지 않고 가만히 할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왔냐? 미안하다. 오늘은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묵을 못 쏘었어. 대신 찐 고구마를 좀 더 쓰니 이거라도 먹고 가거라. 할머니가 내민 고구마 그릇을 사내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퍼런 눈동자가 할머니의 야윈 손과 식은 땀이 맺힌 이마에 고정되었습니다. 짐승처럼 거칠기만 하던 그의 눈빛이 순간 깊게 일렁였습니다. 아, 아파? 처음이었습니다. 밥 달라는 말 외에 그가 입을 연 것은 할머니는 깜짝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거구의 사내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털북숭이 손을 뻗어 할머니의 작은 손등을 덮었습니다. 그 손은 투박하고 거칠었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뜨겁고 든든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래, 늙으면 다 아프고 그런 거지. 그런데 내 손이 참 따뜻하구나. 죽은 우리 아들내미 손도 이렇게 크고 따뜻했는데 살아있었으면 딱 너만 했을 텐데. 할머니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 떨어졌습니다. 평생 외로움 속에 굳어버린 할머니의 마음이 이름 모를 괴물의 투박한 위로 앞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사내는 아무 말 없이 그 큰 손으로 할머니의 손을 한참이나 꼭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내가 지켜줄게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잠시 후 사내는 품속에서 여느 때보다 훨씬 크고 빛나는 왕 도토리 한 알을 꺼내 할머니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너 먹일 묵은 꼭 숨아. 그러니 아프지 말고 내일 또 오너라. 할머니는 사내가 주고 간 왕 도토리를 가슴에 품고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광에 쌓여가는 도토리만큼 두 사람, 아니 사람과 도깨비 사이의 신의도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늘 불행을 달고 온다 했던가요? 두 사람의 이 애틋한 우정을 시기라도 하듯 산 아래 마을에서 불길한 먹구름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눈을 가진 벼락부자 김진사 댁 아들이 99고개를 향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와 털북숭이 손님의 우정이 깊어가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고요하던 99고개에 난데없는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어귀부터 요란한 풍악 소리가 울리더니 비단 가마를 앞세운 한 무리의 사람들이 주막 마당으로 들이닥친 것입니다. 김진사 댁의 하인들이 개 물렀거라.
김진사 댁 도령 행차시다. 고함을 질렀습니다. 가마 문이 열리고 한눈에 봐도 기름기가 흐르는 젊은 양반이 거만하게 내렸습니다. 그는 한양에서 돈으로 벼슬을 샀다는 벼락부자 김진사의 외동아들 김만석이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손에는 합죽선을 든 김만석은 주막터를 이리저리 둘러보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그의 눈빛이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살쾡이처럼 번들거렸습니다. 지간놈 말이 맞구나. 뒤로는 산이 병풍처럼 막아주고 앞으로는 계곡 물이 휘감아도니 여기가 바로 금계포란형. 천하의 명당이로구나. 내 별장을 짓기에 아주 딱이야, 딱. 김만석은 마치 자기 땅인 양지팡이로 마당을 콕콕 찌르며 조아라 했습니다. 마당에서 콩을 고르던 할머니는 영문을 몰라 굽은 허리를 힘겹게 펴고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신지 모르오나 여기는 술 파는 주막입니다요. 국밥 한 그릇 드시러 오셨소? 김만석은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더럽다는 듯 코를 막고 부채로 냄새를 쫓는 신용을 했습니다. 에잉 쯧쯧. 어디서 썩은 내가 난다 했더니 이런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에 늙은이가 명당을 깔고 앉아 있었구먼. 이봐라 높아. 내 너에게 섭섭지 않게 쳐줄 테니 이 땅과 집을 내놓고 당장 비워라. 내 이곳에 으리으리한 정자를 지어 시회를 열 생각이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 허름한 주막은 할머니에게 단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하다 먼저 떠난 영감과의 손때가 묻은 곳이자 가슴에 묻은 자식의 흔적이 서린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도련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곳은 제 죽은 영감이 피땀 흘려 세운 집이고 제 목숨줄 같은 곳입니다. 천금을 주신다 해도 저는 못 팝니다. 못 팔아요. 할머니의 거절에 김만석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천하의 벼락부자 김만석에게 안 된다고 말한 사람은 태어나서 이 힘없는 노인이 처음이었을 겁니다. 그는 들고 있던 부채를 접어 장독대를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 늙은이가 노망이 났나? 감히 누구 안전이라고 말댔구야. 천한 주모 주제에 감히 양반의 뜻을 거역해? 좋은 말로 할 때 엽전 몇 푼 쥐어주면 받고 꺼질 것이지 어디서 고집을 부려. 도련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는 늙어서 갈 곳도 없습니다. 여기서 죽게만 해주십시오. 이 집은 제 죽은 아들이 태어나고 자란 곳입니다. 제발이요. 할머니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빌었지만 탐욕의 눈이 먼 자에게 노인의 사연은 그저 귀찮은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김만석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하인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허허, 이 늙은이가 귀가 먹어 내 말을 못 알아듣는 모양이다. 여봐라. 오늘 당장 이 흉물스러운 오두막을 싹 밀어버려라. 내일 아침 해가 뜰 때까지 이 터를 깨끗이 비워놓지 않으면 저 늙은이도 짐짝처럼 내다버릴 것이다. 예, 분부대로 합시오.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살림살이를 집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 널어둔 시래기가 흙발에 짓밟히고 할머니가 아끼던 낡은 지게가 부서졌습니다. 할머니는 하인들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지만 건장한 사내들은 할머니를 힘껏 밀쳐버렸습니다. 하하, 꼴 좋다. 잘 듣거라. 내일 아침까지 안 나가면 그땐 집만 부수는 게 아니라 내 뼈도 추리지 못하게 해주마. 알겠느냐? 김만석 일당은 쑥대밭이 된 주막을 뒤로하고 껄껄거리며 산을 내려갔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마당에는 깨진 항아리 조각과 흙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우는 할머니만 남았습니다. 아이고, 영감.
나를 데려가지 왜 혼자 갔소? 이 험한 꼴을 보라고 날 남겨뒀소. 불쌍한 내 집. 내일이면 쫓겨날 내 신세. 할머니의 서러운 통곡 소리가 메아리쳐 99고개를 휘감았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또다시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은 부서지고 마음은 찢어졌는데 오늘 밤에도 어김없이 찾아올 그 배고픈 손님을 할머니는 맞이할 수 있을까요? 김만석 일당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양반의 위세를 보여주겠다며 닥치는 대로 부수고 간 탓에 할머니의 평생 터전이었던 주막은 폭격을 맞은 듯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지붕의 석가래는 반쯤 무너져 빗물이 들이쳤고 마당에는 깨진 항아리 조각들이 흉기처럼 널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흙탕물 범벅이 된 마당 한가운데서 두 조각으로 쪼개진 무쇠 솥단지를 부여잡고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아이고, 내 솥단지. 이게 어떤 솥인데. 우리 영감이 장날에 사다 준 건데. 이걸로 국밥 팔아 평생 먹고 살았는데. 이게 깨져버렸네. 할머니의 거친 손이 차가운 무쇠 조각을 어루만졌습니다. 솥이 깨졌다는 것은 당장 끼니를 끓일 수 없다는 뜻이자 할머니의 생계가 끊어졌다는 사망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낮에 있었던 끔찍한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인들이 솥을 부수려 할 때 할머니는 안 된다며 솥단지를 온몸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그러자 독이 오른 하인 하나가 발길질을 해댔고 할머니는 뒤로 밀려나며 마당석 모서리에 이마를 찍고 말았지요. 할머니가 떨리는 손을 들어 이마를 만져보았습니다. 찢어진 상처에서 배어나온 붉은 피가 빗물에 섞여 눈가를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머리가 핑 돌고 온몸이 쑤셨지만 할머니는 아프다는 소리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산짐승도 숨을 죽이는 자정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 그 녀석 올 시간인데. 배고파서 올 텐데. 자신은 당장 내일 쫓겨날 판국에 며칠을 굶어도 모자랄 판국에 할머니는 또다시 그 털북숭이 손님의 끼니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반쯤 무너진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찬장은 박살이 났고 쌀독은 넘어져 흙바닥에 쌀알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어디 성한 게 하나도 없네. 이걸 어째 빈손으로 보낼 수는 없는데. 할머니는 어둠 속에서 깨진 그릇들 사이를 더듬거렸습니다. 손가락이 날카로운 사기 조각에 베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무너진 찬장 구석에 엎어지지 않은 작은 사발 하나가 보였습니다. 낮에 쑤어놓고 식히기 위해 따로 두었던 마지막 메밀묵 한 덩이였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라도 남아서 천만다행이요. 정말 다행이요. 먼지를 뒤집어 썼지만 속살만은 뽀얀 메밀묵. 할머니는 치맛자락으로 묵에 묻은 먼지를 조심조심 털어냈습니다. 양념간장도 없고 곁들일 김치 한 조각도 남지 않았지만 이것이라도 먹일 수 있다는 생각에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마에 상처가 터졌는지 다시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빗물과 섞인 핏방울 하나가 하얀 메밀묵 위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새하얀 묵 위에 선명하게 번지는 붉은 핏자국. 할머니는 황급히 소매로 닦아내려 했지만 닦을수록 묵은 점점 더 붉게 물들 뿐이었습니다. 마치 할머니의 피눈물이 배어든 것처럼 말이지요. 아이고, 이깟 피가 뭐라고 안 멈춘다냐. 깨끗한 걸 줘야 하는데 더러워서 어쩐다냐. 그때 빗소리를 뚫고 문 밖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손님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붉게 물든 묵사발을 깨진 바가지에 담아 품에 안았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리고 눈앞이 흐릿했지만 할머니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이 주막에서의 마지막 식사가 될 것임을 예감하면서 말이지요. 피로 물든 마지막 만찬,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게 될 도깨비. 그의 눈앞에 펼쳐진 참혹한 광경이 잠자던 산신령의 분노를 깨우게 됩니다. 할머니는 깨진 바가지에 붉은 핏물이 번진 묵을 담아 절뚝거리며 문을 열었습니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낡은 문이 열리자 비에 젖은 털북숭이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내는 평소처럼 묵을 달라고 보채지 않았습니다. 그는 멍하니 서서 무너져 내린 지붕과 난장판이 된 마당, 그리고 흙투성이가 된 할머니의 모습을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그의 시퍼런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왔소? 미안여. 정말 미안여. 오늘은 내가 몸도 성치 않고 살림이 다 부서져서 제대로 차리질 못했어. 할머니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피 묻은 묵사발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의 찢어진 이마에서 흐른 피가 빗물과 섞여 얼굴을 뒤덮고 있었지만 할머니는 묵그릇이 젖을까봐 몸으로 가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여. 나쁜 사람들이 내일 날 쫓아낸다네. 나는 이제 갈 곳도 없고 기력도 다해서 더 이상 밥을 해줄 수가 없어. 그러니 이거라도 먹고 가시오. 사내는 천천히 묵사발을 받아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허겁지겁 입에 넣었을 그가 오늘은 묵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하얀 메밀묵 위에 꽃잎처럼 번진 선명한 붉은 피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할머니의 상처 입은 이마를 바라보았습니다. 피? 할매, 피? 괜찮어. 늙은이 피가 뭐 대수라. 어서 먹고 가시오. 그리고 부디 아프지 말고 건강하시오. 할머니는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스르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할머니를 사내가 급히 받아 안았습니다. 그의 거친 털북숭이 손에 할머니의 가냘픈 몸과 식어가는 체온, 그리고 비릿한 피 냄새가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사내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초점 없던 멍한 눈동자가 맹수의 그것처럼 세로로 찢어지더니 칠흑 같은 어둠을 뚫을 듯한 시퍼런 안광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밥을 구걸하던 거지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은인을 짓밟은 인간들에 대한 분노로 타오르는 도깨비 대장의 눈이었습니다. 사내는 피 묻은 묵사발을 소중하게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툇마루에 눕힌 뒤 비 쏟아지는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는 하늘을 향해 고개를 쳐들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산천 초목을 벌벌 떨게 만드는 맹수의 포효이자 잠자던 99곡의 정령들을 깨우는 소집 신호였습니다. 그의 울음소리가 쩌렁쩌렁하게 골짜기를 타고 넘어가자 거짓말처럼 빗줄기가 잦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칠흑 같던 산 중턱, 오래된 고목나무 숲과 바위 틈 사이사이에서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딧불이만 한파란 불빛 하나가 켜지더니 이내 둘, 셋, 열, 백. 순식간에 수백 개의 새파란 불꽃들이 산등성이를 뒤덮었습니다. 차갑도록 시퍼런 빛을 내뿜으며 공중을 둥둥 떠다니는 저승의 불, 바로 도깨비불이었습니다. 형님이 불렀다. 대장 형님이 화가 나셨어. 누가 감히 우리 형님 은인을 건드렸나? 방망이 챙겨라. 뚝딱.
은혜를 원수로 갚은 인간들을 심판하기 위해,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드디어 금방망이, 은방망이를 든 도깨비 형제들이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이 거대한 분노로 바뀌고 이제 피비린내 나는 복수가 아닌 유쾌하고도 처절한 참교육이 시작될 차례입니다. 도깨비 대장의 포효가 99곡의 골짜기를 타고 쩌렁쩌렁 울려 퍼지자 산 전체가 거대한 생명체처럼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칠흑 같던 산 중턱에서 하나둘 켜지기 시작한 파란 불꽃들은 마치 댐이 무너진 듯 산비탈을 타고 주막을 향해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불이 아니었습니다. 불꽃 하나하나가 사람 키보다 훨씬 큰 거구의 그림자를 달고 있었지요. 다리가 하나뿐인 외다리 도깨비, 머리에 뿔이 2개 달린 붉은 도깨비, 눈이 하나인 애꾸는 도깨비. 그들은 저마다 어깨에 육중한 금방망이와 은방망이를 걸치고 있었는데 그들이 발을 내디딜 때마다 땅바닥이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쿵쿵 울렸습니다. 순식간에 수백 마리의 도깨비떼가 무너진 주막 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 기세가 어찌나 등등한지 밤하늘의 먹구름조차 겁을 먹고 달아날 지경이었습니다. 형님, 아우들이 왔습니다요. 아니, 헌데 이게 무슨 꼴입니까? 우리가 매일 밤 침 흘리며 구경만 하던 그 묵집 할멈 아닙니까? 어떤 놈이 우리 단골집을 이 지경으로 박살을 내놨습니까? 어이쿠, 냄새 좀 봐. 구수한 메밀 냄새는 어디 가고 피비린내만 진동을 하네. 형님, 말만 하십시오. 산을 엎어버릴까요? 계곡 물을 거꾸로 흐르게 할까요? 도깨비들은 쓰러진 할머니와 난장판이 된 집을 보고 흥분하여 날뛰었습니다. 그들 한가운데 서 있는 털북숭이 대장. 방금 전까지 할머니에게 밥을 구걸하던 그 거지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뒷짐을 지고 오만하고 위험 있는 자세로 서서 묵묵히 산 아래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 끝에는 주막터에서 멀지 않은 곳에 김만석 일당이 세워둔 화려한 천막이 보였습니다. 그 시각 김진사 아들 김만석은 아무것도 모른 채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습니다. 그는 늙은 할머니를 내쫓고 명당을 차지했다는 기쁨에 기생들을 불러 거하게 술판을 벌이고 있었지요. 으하하, 술맛 좋다. 그 늙은이 지금쯤 비 맞으며 엉엉 울고 있겠지? 감히 양반한테 대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주 잘 보여줬어. 내일 날 밝으면 그 터에다가 내 정자를 짓고 연못도 파고 아주 지상낙원을 만들 것이야. 으하, 암요 암요. 도련님 위세에 산신령도 도망갈 겁니다요. 그들이 킬킬거리며 술잔을 부딪히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천막 밖이 대낮처럼 환해지더니 술잔 속에 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땅이 왜 이래? 지진이냐? 밖에 무슨 일이냐? 하인이 황급히 천막을 걷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히익 하고 숨 넘어가는 소리를 내며 뒤로 벌러덩 낮아빠졌습니다. 도련님, 저기 좀 보십시오. 산이 내려옵니다. 파란 불귀신들이 때로 몰려옵니다요. 뭐, 산이 내려와? 이놈이 술을 처먹었나 헛소리를. 김만석이 짜증을 내며 밖으로 비틀비틀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눈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수백 개의 시퍼런 도깨비불이 자신들을 향해 성난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깨비들이 천막 주위를 겹겹이 포위했습니다. 그들의 거대한 그림자가 김만석의 머리 위로 드리워졌습니다. 김만석은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도깨비 무리가 쫙 갈라지더니
그 사이로 한 사내가 걸어 나왔습니다. 낮에 보았던 털북숭이 거지와는 전혀 다른 압도적인 기운을 뿜어내는 존재였습니다. 내 놈이구나. 내 은인의 밥그릇을 깨고 피를 보게 한 놈이. 김만석은 입이 떡 벌어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깨비 대장이 손에 든 도깨비 방망이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탐욕에 눈먼 인간들에게 참다운 공포와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새겨줄 기상천외한 놀이의 시작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도깨비불에 포위된 김만석. 하지만 그는 아직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데다 평생 돈이면 귀신도 부릴 수 있다고 믿어온 오만한 양반이었으니까요.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눈앞에 버티고 선 거대한 도깨비 대장에게 부채질을 해댔습니다. 이놈들 어디서 굴러먹던 광대패거리냐? 감히 양반의 술자리에 불쑥 나타나? 여봐라. 하인들은 못하느냐? 저놈들을 당장 멍석마리에서 쫓아내라. 김만석의 호통에 건장한 하인 10여 명이 몽둥이를 들고 나섰습니다. 그들은 도깨비들이 그저 덩치 큰 산적대라고 착각했던 것이지요. 가장 힘께나 쓴다는 하인 두목이 침을 퇴뱉으며 도깨비 대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디서 거지 같은 놈들이 탈을 쓰고 와서 난리야? 야, 털북숭이. 내가 대장이냐? 좋은 말 할 때 썩어. 하인 두목이 말을 끝내기도 전이었습니다. 도깨비 대장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 하인 두목이 마치 거대한 망치에 맞은 듯 허공으로 붕 떠올라 십리박 숲속으로 처박혀 버렸습니다. 저게 뭐야? 두목이 날아갔어. 사람이 아니야. 감히.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눈은 필요 없다. 오늘 밤 너희들이 평생 먹은 밥보다 더 많은 겁을 먹게 해주마. 대장이 손에 든 도깨비 방망이를 허공에 휘둘렀습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뚝딱! 그러자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만석이 막입에 데려던 술잔 속의 맑은 청주가 순식간에 시뻘건 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으악! 피! 이거 피잖아. 퇴퇴! 놀라서 집어던진 술상위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던 고기 산적은 꿈틀거리는 두꺼비로 변해 접시 위를 기어다녔고 잔치상에 빠질 수 없는 잡채 단면과 국수는 혀를 날름거리는 살아있는 실뱀들이 되어 서로 엉키고 설키기 시작했습니다. 야, 뱀이야. 국수가 뱀으로 변했어. 엄마야, 살려주세요. 여긴 귀신 소굴이야. 기생들과 하인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분명히 들어올 때 보였던 대문이 도깨비들이 키키키 웃을 때마다 감쪽같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동쪽으로 뛰어가면 단단한 돌벽이 앞을 막아섰고 서쪽으로 뛰어가면 발밑이 천낭떠러지로 변했습니다. 이른바 도깨비들이 부리는 조화, 도깨비 장난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어딜 가시나? 잔치는 이제 시작인데? 우리 형님이 아주 특별한 놀이를 준비하셨거든. 너희들 땅 좋아하잖아. 땅 따먹기 해야지. 사방이 막히고 뱀과 두꺼비가 들끓자 김만석 일당은 마당 한가운데 있는 넓은 대청마루 위로 몰려들었습니다. 그곳만이 유일하게 안전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수십 명이 좁은 마루 위에 엉겨붙어 벌벌 떠는 꼴은 마치 도간에 든 쥐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김만석은 이제야 술이 확 깼는지 사색이 되어 손을 비벼댔습니다. 도깨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눈이 삐었습니다. 돈을 드리리다. 내 집 창고에 있는 금송아지, 논문서, 반문서 다 드릴 테니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돈, 재물, 우리는 그런 건 필요 없다. 도깨비 대장이 성큼성큼 다가와 겁에 질린 김만석의 코앞에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시퍼런 안광이 김만석의 영혼까지 꿰뚫는 듯 했습니다. 너희가 그토록 좋아해서 남의 것을 뺏은 이 땅이 얼마나 높고 무서운 것인지 몸으로 직접 느끼게 해주마. 자, 얘들아. 손님들이 지루해 하신다. 뛰어라. 예, 형님. 영차, 뚝딱. 수십 개의 방망이가 일제히 땅을 내리치자 김만석 일당이 올라가 있는 대청마루가 지진이 난 듯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으악 하는 비명과 함께 육중한 대청마루가 바닥에서 뿌리째 뽑혀 공중으로 둥실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도깨비들의 환상 특급, 그 본격적인 지옥 체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영차, 뚝딱. 도깨비들의 힘찬 기합 소리와 함께 김만석 일당이 올라탄 대청마루가 허공으로 붕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지붕 높이만큼, 그 다음에는 뒷산 꼭대기만큼, 눈 깜짝할 사이에 구름이 손에 잡힐 듯한 높이까지 솟구쳤습니다. 으악, 이게 뭐야? 땅이 멀어진다. 사람 살려. 나 떨어진다. 으악. 도련님, 바짓가랑이 놓으십시오. 같이 죽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미쳤지. 여길 왜 따라와서. 김만석과 하인들은 서로를 부여잡고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방금 전까지 자신들이 위세를 떨던 기와집과 주막터가 콩알만하게 보였습니다. 오직 그들 주위를 맴도는 파란 도깨비불만이 이곳이 현실임을 알려주고 있었지요. 하지만 진짜 놀이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지상에 있는 집채만 한 도깨비들이 하늘에 떠 있는 마루를 보며 킬킬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이, 외다리야. 저기 인간들이 심심한가 보다. 내가 한번 뻥 차봐라. 내가 받을 테니. 좋지. 어디 한번 날아봐라. 으라차. 외다리 도깨비가 보이지 않는 힘으로 마루를 뻥 차올리자 김만석이 탄 마루가 바람개비처럼 빙글빙글 돌며 저쪽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마루 위에 있던 술상과 안주 접시들은 이미 허공에 흩뿌려져 별똥별처럼 떨어져 내렸고 김만석과 하인들은 토사물과 뒤엉켜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우, 쾌액, 그만. 제발 그만. 멀미 난단 말이다. 제발 땅에 좀 내려줘. 천하의 김만석이 체면도 버리고 엉엉 울며 빌었지만 도깨비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저쪽 산봉우리에 걸터앉은 뿔난 도깨비가 날아오는 마루를 넙죽 받아쳤습니다. 어이쿠, 잘도 날아온다. 이번엔 내가 굴려볼까? 요리조리, 요리조리. 마루는 마치 도깨비들의 공기놀이 공돌이라도 된 듯 동쪽 하늘에서 서쪽 하늘로 다시 남쪽 하늘로 핑핑 날아다녔습니다. 악당들의 혼을 쏙 빼놓다 못해 영혼까지 탈탈 털어버리는 도깨비식 공중 털기 춤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하늘 구경을 시켜주던 도깨비 대장이 마침내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습니다. 자, 그만. 손님들이 충분히 즐기신 것 같구나. 이제 그만 배달해드려라. 저분들에게 딱 어울리는 특등석으로 말이다. 대장의 명령이 떨어지자 공중을 날아다니던 마루가 딱 멈췄습니다. 그리고 도깨비 대장의 털북숭이 손가락이 지상의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김만석이 눈을 비비고 그곳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곳은 마을 어귀에 있는 거무튀튀하고 냄새나는 구덩이, 바로 마을 사람들이 1년 내내 모아둔 거름 구덩이였습니다. 아, 안 돼. 설마 저기는 아니겠지?
야, 이 도깨비 놈들아. 차라리 그냥 땅에 던져라. 저기는 안 돼. 절대 안 돼. 싫은데? 거기가 딱 너희 집인데? 자, 준비하시고 쏘세요. 뚝딱? 도깨비의 주문과 함께 마루를 받치고 있던 힘이 툭 끊어졌습니다. 하늘 높은 곳에 있던 김만석과 하인들은 그대로 똥통을 향해 수직으로 낙하하기 시작했습니다. 탐욕으로 가득 찼던 그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최후의 비명소리가 99고개를 진동시켰습니다. 하늘 높이 올라갔던 대청마루가 날개 잃은 새처럼 수직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김만석과 하인들의 비명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마침내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도착지는 마을 어귀, 1년 묵은 똥오줌이 푹 사가 보글보글 거품이 일고 있는 거대한 거름 구덩이였습니다. 엄청난 물기둥, 아니 똥물 기둥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김만석이 입고 있던 최고급 비단 옷은 순식간에 누런 똥물로 염색되었고 각과 부채는 오물 속에 처박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깊은 구덩이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들의 꼴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푸아, 퇴퇴, 으악, 사람 살려. 입에 들어갔어. 똥이 입에 들어갔다고. 으엉. 아이고 눈 따가워. 냄새 때문에 숨을 못 쉬겠네. 도련님, 제 머리 누르지 마십시오. 저도 죽겠습니다요. 서로 살겠다고 밟고 올라서는 통에 그들은 똥물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며 생지옥을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도깨비들의 형벌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구덩이 가장자리 허공에 둥둥 떠있던 도깨비 대장이 품속에서 주먹만한 돌멩이들을 한가득 꺼내 들었습니다. 그게 끝인 줄 알았느냐? 할머니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한 죄. 너희가 그토록 좋아하던 돈벼락으로 갚아주마. 대장의 신호와 함께 수백 명의 도깨비들이 일제히 품에서 돌멩이를 꺼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돌팔매질이 아니라 하늘에서 쏟아지는 우박처럼 매섭고 강력했습니다. 아, 내 머리 홍났다. 야 이놈들아, 똥통에 빠진 사람한테 돌을 던져.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우린 사람 아닌데? 도깨비인데? 자, 여기 치료비다. 옛다 받아라.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도깨비들이 던지는 돌멩이가 서로 부딪힐 때마다 탁탁하는 돌소리가 아니라 챙그랑하는 맑은 쇠소리가 났기 때문입니다. 똥물 뒤집어쓰랴, 날아오는 돌 피하랴, 정신이 없던 김만석은 그 소리의 정체를 알 리가 없었지요. 그저 머리에 혹이 밤탱이만 하게 부풀어 오른 채 살려달라고 두 손바닥이 닳도록 빌 뿐이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제발 그만두시오. 똥독 올라 죽겠소. 한참 동안 돌멩이 비가 쏟아지고 나서야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닭이 울 준비를 하자 도깨비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자, 날이 밝는다. 밥값은 충분히 치렀으니 이제 돌아가자. 도깨비들은 연기처럼 흩어지며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똥통 속에 남겨진 김만석 일당은 기진맥진하여 오물을 뒤집어 쓴 채 개구리처럼 엉금엉금 기어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침 일을 하러 나오다가 그 꼴을 보고는 배꼽을 잡고 웃어댔지요. 한편 날이 완전히 밝은 뒤 간밤에 소란을 피해 쓰러져 잠들었던 할머니가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무너진 주막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간밤에 도깨비들이 던졌던 그 수많은 돌멩이들, 김만석의 머리통을 때리고 마당에 수북하게 쌓여있던 그 돌멩이들이 아침 햇살을
바다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돌멩이가 아니라 순도 100%의 황금 덩어리들이었습니다. 밤새도록 99고개를 뒤흔들던 요란한 소동이 끝나고 동쪽 하늘에서 붉은 해가 떠올랐습니다. 간밤의 악몽을 피해 툇마루 구석에 쓰러져 잠들었던 할머니는 눈부신 아침 햇살에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는 찌뿌둥한 허리를 펴며 습관처럼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눈앞에 평생 보지 못한 기이하고도 찬란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간밤에 도깨비들이 악당들을 향해 던졌던 그 수많은 돌멩이들, 마당 가득 수북하게 쌓여있던 그 돌무더기가 아침 햇살을 받아 번쩍번쩍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홀린 듯 다가가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감과 차가운 감촉, 그리고 눈이 부시도록 노란 빛깔. 그것은 돌멩이가 아니라 순도 100%의 황금 덩어리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황금의 생김새였습니다. 그것은 예전부터 털북숭이 손님이 밥값이라며 주고 갔던 바로 그 도토리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게 다 금이라니. 그 양반이 내 묵값을 이렇게 갖고 갔구나. 밥 한 끼가 뭐라고. 일이 엄청난 걸 주고 갔어. 할머니는 황금 도토리를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벼락부자가 된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을 지켜준 그 털북숭이 친구의 진심이 너무나 고맙고 애틋해서 흘리는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한편 똥통에 빠져 만신창이가 된 김만석 일당은 어찌 되었을까요? 그들은 날이 밝자마자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웃음을 받으며 주랭랑을 쳤습니다. 똥독이 잔뜩 오른 김만석은 그 길로 한양으로 도망쳐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탐욕으로 흥한 자, 결국 똥물로 망한다는 옛말이 딱 들어맞는 꼴이 되었지요. 그로부터 몇 달 뒤 폐허가 되었던 99곡의 주막터에는 으리으리한 새 기와집이 들어섰습니다. 할머니는 도깨비가 준 황금으로 주막을 새로 짓고 남은 돈으로는 마을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쌀과 고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소문은 천리말리 퍼져나가 할머니의 주막은 도깨비 주막이라 불리며 전국 방방곡곡에서 손님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남부러울 것 없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가마를 타고 다녀도 될 형편이었지요.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허름한 무명옷을 입고 매일 밤 직접 맷돌을 돌렸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여름밤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고요해진 주막. 할머니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끈한 메밀묵 한 사발을 들고 툇마루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 살인문 밖에서 익숙하고 그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머니는 서둘러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낡은 거적을 뒤집어 쓴 하지만 눈빛만은 다정한 털북숭이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왔소? 비 오는데 오느라 고생했네. 안 그래도 자네가 올 것 같아서 묵을 아주 넉넉히 쑤어놨어. 이번엔 고기도 좀 넣고 무쳤으니 맛이 좋을 게야. 배, 고파? 묵, 좋아. 사내는 할머니가 건네는 묵사발을 받아들고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도깨비 대장이지만 할머니 앞에서는 그저 배고픈 아들이 되고 싶은 모양입니다. 메밀묵 한 그릇에 담긴 따뜻한 마음이 산을 옮기고 황금비를 내리게 했다는 전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베푼 아주 작은 친절은 사라지지 않고 돌고 돌아 언젠가 반드시 금방망이가 되어
우리를 두드려 줄 것이라고 말이지요. 비 오는 밤이면 여전히 맷돌 소리가 들려온다는 99곡의 전설, 메밀묵 도깨비와 금방망이 형제들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은빛설아였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